어찌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태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그다지 태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는 입장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강의는 대단히 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을 가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실은 제 전공은 원래 이런 어떤 그 절차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유산영향평가라고 해서 유산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에 관리되는 과정의 일들을 주로 많이 하던 사람이라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체 한 5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 네 번째에 있는 향후 과제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쪽에 있는 등재 세계유산 이해와 뭐 등재 경향 이런 것들은 등재 경향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야 고분군하고 지금 우리가 이 가봉태실을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이 가봉태실을 이렇게까지 끌어줄 수 있었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줬던 성주 세종대왕 자태실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그 3장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많이 들으신 거기 때문에 쭉 지나가 가지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죠. 그 지난 9월 달에 가야 고분군이 한국의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등재 기준 3번째 이 특출한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솔직히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록도 안 남아있는데 고고학적 어떤 유물만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불식되고 우리 역사의 어떤 탁월한 가치들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 다음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은 어떤 것이 될까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한 사람의 태실 연구자로서 이거보다 한 3-4번째 뒤에쯤에는 저희 가봉태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가봉태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이제 그 심현영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 세계 어찌 보면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삶을 시작하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와 같이 태어난 태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 전체 산처럼 전 세계에 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태우기도 하고 물에 떼어 보내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메태 문화인 것 같고요. 그 메태 문화의 독특한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을 이루고 있는 건 우리 조선 왕실의 이 가봉태실과 아기태실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찌 보면 어떤 탁월함 내지는 보편성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제가 연구를 저도 한 본격적으로 연구를 태실 연구를 한 건 한 5년 정도가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하면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간이 삶을 시작하는 탄생에서부터 죽어서 기억이 되는 그 한 4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조선 왕실하고 연결해서 조선 왕의 어떤 삶하고 대비를 시켜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태어난 이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태실이라는 걸로 기념이 되고 있고,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왕의 삶이 그 경복궁에서 있었던 그 삶이 창덕궁으로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가 97년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경우에는 왕릉이 2009년도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면으로 들어서도 기억과 전승의 공간으로서는 이 종묘가 1994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4개의 어떤 과정, 그러니까 인류의 삶, 생물학적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조선 왕실의 어떤 이런 의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3개 정도는 이미 세계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실만 되면 완벽하게 세계유산으로 인간의 어떤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신청서 쓸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담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사항들이고요. 어떻든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바는 분명히 세계유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다들 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저희가 이 과정, 특히나 그 이름표를 붙여주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태실이라는 유산에 대해서 어떤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재를 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를 다루다 보면 태실처럼 저희가 인식을 못해서 사라지는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태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이런 기회를 맞아서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기 위한 노력까지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갈 테고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여러 유산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태실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에 있는 작은 유산들까지도 같이 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그 4가지 절차 중에 탄생에 관련된 가봉태실은 아직 전혀 세계유산의 어떤 잠정 목록에도 한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잠정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4장에서는 그 얘기를 주로 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세계유산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치열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한 나라에서 1년에 한 건씩만 올리게 되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대상들이 세계적으로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절차에 관련된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그림을 그려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를 다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화청에서 이런 안내를 표로 하나 하는 게 있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는 좀 텍스트에 약해서 이렇게 읽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계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좀 그려봤고요. 그려보니까 지금 참고로 보실 거는 여기 꺾은 표시로 되어 있는 숫자가 앞서 표에 있는 단계의 숫자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운영 지침, 유네스코 쪽에서 있는 그 지침이고요. 규정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법에 있는 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표를 만들었는데요. 총 14단계 중에 지금 우리 가봉태실이 있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여하튼 저희가 이번 4개 광역단체에서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내년도에 아마도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앞으로 순항을 좀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에서 관리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잠정 목록 신청을 문화청에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심의해서 거기서 채택된 것들이 WHC 쪽으로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크게 뭐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저희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들 이후에는 잠정 목록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우선 등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한 2개에서 4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또 2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야고분권이 이제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2개가 지금 울산의 그 암각하군하고 그리고 그 서울성과 공식적인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그 2가지가 지금 현재 우선 등재 대상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내년 2024년부터 준비를 제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저희는 예비 평가를 반드시 좀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평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기간이 대략 한 1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얘기가 있어서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평가에 들어가가지고 전체 끝나는 시기까지 짧게는 이제 7년 내지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아마도 저희 가봉태실이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야 될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예비평가 이전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사전 자문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비평가랑 함께해서 지금 우리 가봉태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정 목록 등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교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사전 자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이거는 등재를 신청하신 쪽에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예비평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단계에 있었던 여러 이제 등재 경향들을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각 당사국들이 문화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 장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2000년 이후에는 일국 1건, 한 해 일국 1건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치열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최근 등의 경향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 9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등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 사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등재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자체의 국내적 가치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경우, 그리고 유산의 오유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사부터 현대까지 모든 가치를 다 망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세계유산 제도는 우리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보는 부분하고 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고 숙지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1자 세계유산위원회 이후에 그 5CS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좀 살펴보면 경관에 대한 개념 확대랑 이것들이 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세계유산위원회가 살아있는 유산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점단위 유산보다는 입체적 단위로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 특히나 이제 이게 무형적 요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 태실과 같은 연속유산 등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등재되었던 것들을 확장 등재하는 그런 증가 추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존관리 체계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등재되고 난 이후에 보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전 시기에는 대체로 약간 공약성,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성처럼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후 통제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어떤 것도 좀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재 기준 적용보다는 등재 기준의 적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 연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던 성주 세종당 자택시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세계유산 목록과 그리고 이제 잠정 목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등재 기준 3번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연속유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조금 빠져 있는데 연속유산이 상당히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랑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선 등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대곡천 암곽학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한양도성,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우선 등재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곡천 암각화가 내년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돼서 등재가 되게 되면 한 자리가 비게 되겠죠. 저 자리에 다음 게 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가 이 그 가봉태실을 세계유산 하자라는 말 하기 전에 2014년부터 경북의 성주군에서 세종대왕 자태실을 가지고 세계유산을 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이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세종대왕 자태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주군에서는 단순히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인 참외 축제를 생명문화 축제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지역 자체가 이 전국에는 어디에도 없는 특색 있는 그 관광자원이자 문화유산으로서 태실을 부각시켜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차 이제 더 지역에서 논의가 되면서 세계유산으로 가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들이 더 동력을 얻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그 경북대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2020년에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성주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연속유산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세종대왕 자체실 하나보다는 가봉태실로 좀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가봉태실을 할 수 있는 어떤 세계유산을 등재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주군에 상당히 좀 감사를 좀 드리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바로 앞에 저희보다 앞에 된 이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경남, 경북에 있는 3개 유적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등재 기준도 1번, 2번, 3번, 4번 상당히 많은 등재 기준을 적용시켜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좀 보시면 이 21년도 신청서 제출할 때는 등재 대상도 7개에 등재 기준도 3번 하나로 축약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해야 되는 연속유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유산의 숫자, 특히 그 각 지역에 지금 가봉태실만 해도 총 28개, 29개를 얘기하고 있고, 그 지역이 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들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개로 압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최재원 교수님께서 그 성주군하고 같이 해서 연구를 하신 결과에 의해서는 10개 정도 대상을 세계유산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자치단체까지만 해도 14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고분군은 처음에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지자체들이 합쳐서 좀 잘 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주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사에 고발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야고분군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재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4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3번 하나로 한 것처럼 어찌 보면 중간중간에 논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2023년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완료된 그 최정 교수님 쪽에서 만드신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세계유산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논리나 근거, 그리고 그 대상 선정 이런 것들 대단히 엄밀하게 잘 짜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보는 이 퇴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세계유산 가는 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유산을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이제 참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봉퇴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좀 살펴서 약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봉퇴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가봉퇴실 관련 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어제 최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사를 못 해봐가지고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채 100편이 안 되는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100편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세계유산을 한다? 조금 물음표가 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더 연구의 어떤 누적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계유산을 위한 비교 연구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논문에는 비교 연구 관련된 얘기 거의 없는 부분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연구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항상 보면 그 연구 풀이 너무 적다 보니까 비슷한 분들이 계속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 지원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부분,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세계유산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가봉퇴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약점 중에 하나는 1928년 이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세계유산 대상을 선정하는 데 논리에도 충분히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산의 가치를 연구자들하고 일부 관심 있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대중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극복하면서 세계유산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퇴실을 제대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세계유산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맨 먼저 필요한 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 목록 등재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사이에 이 원고를 내고 난 다음에 좀 찾다 보니까 최근에 그 문화청에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관련된 것이 지금 마침 공고가 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4개 단체가 아마 협심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시작을 해서 내년도 연구에는 좀 더 전략적인 얘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잠정 목록에도 등록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일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가장 큰 문제가 이해 당사자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가 별도로 좀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행정 당국 간의 어떤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 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역사학자들 분들이나 고고학자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세계유산을 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보존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거의 첫 번째는 저는 토지 확보와 결국에 문화재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민간에게 불화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빠른 매입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남도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것만 살펴봐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0개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헌종대항 퇴실 같은 아예 비지정 문화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지정 문화재이고요. 기껏 되어 있는 게 3개로 볼 수 있겠군요.
보물로 되어 있는 명종장 태실과 인종 태실, 그리고 사적으로 되어 있는 세종장 자태실까지 국가지정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도지적 문화재라는 거죠. 국가지적 문화재로 빨리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성물에 집중하지 말고 아까 앞서 그 풍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봉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사적 형태로 지정하는 게 더 저희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요거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저희 오늘 오신 우리 이제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적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에 전문기구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부분들이 충분히 누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최재형 교수님께서 그 제시하신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로 정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번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학술 연구 총서 같은 것들 계속적으로 누적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개별 유산들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별 각 그 가봉 태실에 대한 고증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하나씩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가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외적인 어떤 비교 연구 같은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거는 관에서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그 관에서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좀 찾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세계유산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화 물론 좋습니다. 좋은 이름표 하나 붙이는 거 참 좋긴 한데요. 그보다 우리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앞으로 10년의 어떤 여정을 우리 함께 해주실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각 도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저희 10년 후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한국의 몇 번째 세계유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봉 태실이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